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흔히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불립니다. 지금은 부르주아라는 말이 넉넉한 부자와 상류층을 가리키지만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만 해도 평민에 해당하는 제3신분이었죠. 국가를 지배하던 두 신분인 성직자와 귀족이 제1신분과 제2신분이었습니다. 제3신분에 해당하던 부르주아지들은 상인, 법률가, 지식인 등으로 여타 평민에 비해서 상당한 실력과 재산을 보유하던 이들이었지만 신분의 한계로 인해서 억눌려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이 주도해 발생한 프랑스 혁명은 신분제와 전제 왕정을 타파한 공화정으로 나아갔고, 그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르주아지 가운데 유독 법률가들은 이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주도자이기보단 수혜자에 가까웠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는 왕, 귀족, 성직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봉사했지만 남들이 흘려준 피 덕분에 공화정이 만들어지면서 공화정의 주요한 원리인 법치주의의 담당자로서 아주 안정적인 신분과 지위를 획득한 거죠. 대한민국의 시민혁명이라 할 수 있는 1987년의 민주화 역시 그랬습니다. 전제 군주에 가까운 군사 독재자의 신복으로 봉사하던 이 법률가들이 시민의 피로 세운 87년 헌정 덕분에 오히려 지배자의 지위로 격상된 거죠. 우리 시민은 이들에게 권력을 주면서 정말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군사 독재의 총칼보다는 차라리 법의 강제력이 더 합리적일 테니 부디 주어진 권력을 우리 공화정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말이죠. 시민혁명 이전에 이들이 보였던 부역자로서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주고 또 믿어주었던 이유는 독재자의 총칼만 거두어 준다면 이들이 그나마 나은 제도가 될 거라고 기대해서였습니다. 오늘 정준이의 논은 바로 그 수혜자들의 끔찍한 배반에 관한 겁니다. 정준이의 논 68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에 다시금 불이 붙자 사법부에도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불법적 비상계엄 당시에도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도 도무지 불이 안 붙은 것 같았던 이 사법부가 유독 이 문제에서만큼은 참으로 기민하고 집요합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만들었던 소위 검사 동일체 기조가 이제는 사법부로 옮겨 붙어서 판사 동일체 기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 사법부의 주요 구성원들이 보인 행보를 시간순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사법부의 가장 활발한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올해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했죠.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87년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까지 거론했는데요. 아마도 교각사루, 즉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고 말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법률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이 무너진다면 그런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한다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 발언 자체가 견문 발검, 즉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 것에 가깝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호들갑을 떠는 거고요. 더 적나라한 말로 하자면 엄살을 부리는 거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부요인 오찬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죠. 그의 발언은 이틀 후에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자, 이런 걸 두고 논리적으로 동어 반복이라고 하는데요. 전제에 이미 결론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릇된 개편이 피해를 초래하는 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어 반복은 논리적으로 의미 없는 오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그 외에 또 어떠한 중요 발언들이 있었는지를 계속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작 발언과 함께 열린 올해 법원장 회의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서 위헌성이 크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동어 반복을 구체적인 반대 의견으로 직설화법화한 셈이죠. 이로부터 사흘 후인 12월 8일, 즉 어제 열렸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어땠을까요? 이들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안,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그리고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듣고 그 입장을 논의했고요. 결론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헌 소지를 내포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장 회의, 법관 대표 회의라는 이 거대한 사법 피라미드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실로 동일체적인 의견을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사 동일체의 집단적 저항과 그에 대한 언론의 전폭적 지원으로도 부족했는지 법원행정처는 오늘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재판의 현황을 짚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고요. 2일차인 내일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한 후 3일차에 종합토론을 하면서 사법부의 미래를 짚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의제와 함께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같이 논의한다고 하죠. 설마 판사 동일체 확장판을 만들고 싶은 건 아닌지 의심이 되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법치주의에서 가장 큰 적이 되었던 명명백백한 문제, 즉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질서의 극심한 혼란 문제는 왜 이들은 안 다룰까요? 또 지기현 판사가 시간 계산이라는 기이한 방법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것, 여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 구속영장 심사자에 따라 상당히 편향적인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또 조희대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해서 선거에 개입한 것 등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사법행위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서 그런 법원을 개혁하는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라는 우리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왜 이들은 제대로 논의해서 답해 주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즉, 문제의 본질은 짚지 않은 채 그것에 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나 엄청난 기세로 집결해서 잔뜩 재만 뿌려대는 걸까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 낼 수 있습니다. 법 왜곡죄 신설이 개별 판사의 독립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거 반대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도 신설 등 그것에 대한 우려, 당연히 그들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위헌 여부와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촘촘한 검토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차분한 과정이 진행되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수구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거 정말 매우 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왜 지금 그런 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고 있는지 먼저 이들은 답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르거나 내심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그 이유, 제가 먼저 짚어드리죠. 첫째, 87년 헌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행정 권력의 독재화, 군부를 동원한 쿠데타를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데에서 아주 우려스러울 정도의 차질이 생겨나고 있고, 오히려 사법적인 정당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 둘째, 그런 정당한 우려에 대해 사법부가 그간 보인 모습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류의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축소하고 은폐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이 실은 내란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의 판사 동일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건 다음에 한 가지입니다. 판사들에게 뭘 요구하지 마라. 모든 재판은 개별 판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재판에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만약 판사들이 죄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 심지어 대법원 전원 합의체조차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런 판사들의 절대 다수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의해서 그 자리로 간 거라면 결국 이건 역시 동어반복인 것이죠. 대법원장의 권한, 그리고 그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앉힌 판사의 권한에 그 누구도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길게 늘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또 다른 동어반복, 다시 말하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판사 동일체의 직권이 잘못 행사된다면 그걸 사회 전체적으로 합당하다 싶은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투명성과 다양성을 높이자고 하는 게 지금 제안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안들은 여러 선진 사법 국가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채택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이미 충분히 참조하고 있는 것 아니었던가요? 만약 사법부가 적어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최후의 보루로서 확고한 선을 그어주고 이것의 사법적 단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정도로까지 사법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는 않았겠죠. 적어도 당신들의 행태가 시민의 보편적 상식과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기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 맞는 개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대해서 열린 자세와 겸허한 태도를 보여주었다면 이런 요구까지 나서지 않았겠죠. 전형적으로 구체제의 기득권 집단이 보여주는 폐쇄성과 오만함으로 일관하지 않았다면 필요에 따라 또 사안에 따라 약간 더 시간을 두고 약간은 더 당신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갈 수도 있었겠죠.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이 했던 말은 고작해야 판사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믿음과 기다림에 대해 당신들이 배반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일대 혼란에 빠지면 그때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당신들은 2심을 기다려달라, 또 3심이 남았다 이러겠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동안 그저 판사만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겠죠. 아니요. 심지어 그런 기다림과 인내조차 허용되지 못할 겁니다. 기존 법제도를 신뢰할 수 없기에 저항권을 또 한 번 쓸 수밖에 없다고 믿는 다수의 시민과 사법부가 친위 쿠데타를 정당화해줬다고 기뻐 날뛰는 극단주의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해서 진짜 유혈 사태라도 나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수구이 자체가 가능해지겠습니까? 수구의 힘을 믿고 제도의 힘을 믿게 해줄 책임은 애초에 당신들한테 있는 겁니다. 시민으로 하여금 인내라는 이름의 굴종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삼권 분립이니 재판 독립이 하는 건
주권자의 의지 아래에 있는 원칙일 뿐입니다. 당신들이 읊어대는 것처럼 이번 개혁 법안으로 헌법이 흔들릴 일도 없지만 주권자의 안녕과 복리를 보장하지 않는 분립은 그냥 기득권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 판사 종일체 피라미드, 당신들이 최근 말해온 바에 대해서 그 허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사법부 판사 동일체 피라미드의 정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한번 가보죠. 먼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올해 12월 3일에 법사위 발언을 통해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 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상당히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호들갑이자 엄살이라고 말했는데요. 사법제도를 일부 변경하는 입법이 삼권 분립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한다고 말할 만큼 대단한 일이 아니고요. 혹여 그런 소지가 있다면 향후 헌재의 판단에 의해 저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법부 독립이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하게 한 게 지금의 사법개혁 입법이 아니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그간 사법부가 보여온 태도는 우리 일반 시민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군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도록 하는 게 비상계엄인데 12.3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인 조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비상계엄 상황에서조차 건드릴 수 없는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그걸 본 시민들은 윤석열이 탄핵에 이어 파면을 당할 수 있는 짓을 저지른 걸 넘어 형법상의 최고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죄를 지었다고 이미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 사법부 판사 동일체 피라미드의 정점들이 보여준 행보는 실로 가관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 날, 즉 올해 12월 3일 오부 요인 회동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법부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발언 안에도요, 사실적 오류와 논리적 오류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비교적 간단한 논리적 오류를 짚어보면요. 자신들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즉 윤석열의 쿠데타가 위헌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던들 개별 재판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벌이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개별 재판부를 그렇게나 신뢰할 수 있다면 나중에 내란점단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져서 그 개별 재판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는 기대는 왜 못한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논리적 오류죠. 자, 다음으로 좀 더 중요한 사실적 오류를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22시 27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정확한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채널A 보도로는 대법원이 계엄 상황을 전제하고 형사재판 관할 건은 검토 중이라고 했고요. 또 대법원 관계자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로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면서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국회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기 전에 나왔던 보도입니다. 만약 이들 보도가 사실 무근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시 대법원은 비상계엄을 일단 수긍하고 자신들의 사법권을 이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대놓고 벌인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따를 생각이었을 공산이 큰 거죠. 심지어
비상계엄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12월 4일 아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할 무렵 기자가 던진 질문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묻는 거였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그것도 이미 비상계엄 해제가 완료된 쿠데타를 단순히 절차적 요건의 완비 여부의 문제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명명백백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군대가 진주할 수 없는 국회 침탈이 이루어진 것이 방송을 통해서 시시각각 보여주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이렇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법부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건요, 내란 발발 후 사흘이나 지난 지난해 12월 6일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된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정도의 발언이었습니다. 말을 베베 꼬아 놨지만 결국 3일이 지난 그 당시까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겁니다. 정말 그 회의 당시에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도 더 의심이 증폭됩니다. 회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그 회의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건 앞서도 말했던 계엄 선포 당시 나왔던 두 건의 의심할 만한 보도와 계엄 이후, 해제 이후 한참에 나온 천대엽 처장의 자기 방어적 이 발언 두 가지뿐이죠. 자, 저널리즘에서 증언을 다룰 때에도, 그리고 사법 절차에서 증언을 다룰 때에도 사건 발생 시점에서 가장 가까울 때 행해진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문헌 증거가 없는 두 가지 상반돼 보이는 증언 가운데 어느 것의 신빙성이 높은지는 따라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상계엄 후 8일이나 지난 작년 12월 11일 국회 법사위에 나온 천대엽 행정처장이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소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 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사법부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했다고 할 만합니다. 이게 무려 8일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당히 말한 비상계엄 직후가 바로 이날인 겁니까? 사법부 판사동일체의 시간관념은 이렇게나 보통 사람들과 다른 건가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한사코 그렇게나 빨리 위헌을 판단하더니 누가 봐도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 선을 그어주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명백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쉽고 명백한 게 그리도 어려운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중함이란 권력의 속성과 그때 당시의 분위기에 의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뜻이죠. 군대까지 동원해야 되는 아주 발가벗은 행정 권력에 대해서는 납작 엎드려서 전혀 신중하지도 않게 독립성을 헌납하는 반면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려는 행정 권력 및 입법 권력에 대해서는 허리를 바짝 세워서 독립성을 요구하고 신중함을 주문하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친위 쿠데타의 명명백백한 위헌성에 대해 말을 아낀 건 제가 보건대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될지 몰랐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이 될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쩌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날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해도 방치했던 거죠. 게다가 기존의 발가벗은 폭력적 행정 권력이 마침내 중단되자 그 권력의 공백기에 사법 권력은 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내렸던 파기환송 판결이 정확히 그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애를 뚫고 새로운 행정 권력이 들어서자 사법 권력은 갑자기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아주 전가의 보도를 들고 나옵니다. 그놈의 칼은 왜 정작 필요할 때는 휘두르지 않고 오히려 칼집에 들어가 있어야 할 때 빠져나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 권력이나 입법 권력은 자신들의 사법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어서입니다. 저들은 지금의 사법개혁 논의의 본질이 내란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시급함에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끝까지 재판권을 쥐고 있으면 그것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헌법과 법률적 질서에는 없다는 것도 압니다. 온갖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써서 무시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무식한 권력이 아니기에 결국은 자신들이 내리는 내란 법정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랜 기간 시종일관 말을 아꼈던 위헌 판단을 그리도 쉽게 하는 거죠. 위헌 주장을 중심으로 사법부 판사동일체 피라미드가 똘똘 뭉치면 언론도 뒤따를 것이고 여론도 뒤따를 것이니 민주적 정당성과 여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행여나 사법개혁 법안을 어찌어찌 통과시키더라도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면 내란 재판이 중단될 것이고 그로 인해 구속기한 만료로 윤석열이 석방되는 등의 혼란이 벌어지면 이 정부와 국회가 버텨낼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아마 헌재까지도 자기들 편이라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과 헌재가 비록 최고법원의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지만 알고 보면 다 동문인 셈이고 동일체 피라미드의 일원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를 향해 빙긋이 웃고 있는 셈이죠. 이래도 자신이 있겠어? 라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최근의 개혁 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그리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도 도입 등은 우리의 법치 질서를 재정비하고 시대에 맞게 사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보다도 더 나아가서 국민 참여 재판의 전면화, 법원장에 대한 시민 통제 확대 등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작업이 앞으로도 쭉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 개헌 논의에서 이 부분을 위한 기초를 닦아주어야 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란죄 법정의 관리와 시민사회의 개선 요구에 사법부의 전향적 태도와 약속만 확인된다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 안 할 수도 있겠죠. 사법행정위원회는 정치적 게임의 여지를 더 많이 줄이도록 더 잘 설계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좀 더 장기적으로 논의해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법부의 전향적 태도와 약속이 선행된다면 말입니다. 만약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민의 의지를 믿는 수밖에 없고 그것을 무엇보다 단단히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는 민주공화정을 위해 만들어진 87년 헌법과 그의 바탕을 둔 법률임에도 오히려 그것을 반민주적, 반헌정적 세력을 정당화하는 데 쓰는 기득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허무는 건 결국 역사의 힘, 시민의 의지에 다시 한번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시인들 가운데 한 명인 고 김수영 시인이 쓴 시 중에 그 방을 생각하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김수영 시인의 이 시는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당대 지식인과 민중의 의지가 그저 방만 바꾸어 버린 것 같은 좌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1987년의 시민혁명이 바꾸고자 했던 바가 좌절된 채 그저 몇몇 수혜자들에게 기득권만 안겨준 것이 됐을지도 모르고 또 지난 2024년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시민의 의지가 아직은 그저 공격수와 수비수의 위치만 바꾼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방의 벽에 적어 넣었던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그저 헛소리가 되지는 않게 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지금 가슴이 이유 있게 메말라 가고 그저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명령에 움직이기 급급하지만 언제고 필요하다면 그 방으로 돌아가 싸우고 노래하고 함께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걸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들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너지는 게 언제나 가장 큰 실패이니까요. 정준이의 논 68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